36쪽에 보겠습니다. 자, 지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 뭐 그런 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우주에 원소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예, 원소의 정의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소는 기본 성분인데 그 기본 성분이 110여 종이 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상에는 118종이 있는 겁니다. 118종이 주기율표상에 118종이 있고 자연적으로는 90여 종 있어요. 자연적으로는 원래 이제 자연적으로는 90여 종 있습니다. 네. 한 20여 종 정도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네,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거고요. 아무튼 근데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수천만 가지가 있는 거야. 물질은 원소는 한 100여 가지밖에 없는 거고 자연적으로 한 90개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되는 겁니다. 어떤 물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원소가 그냥 대충 있는 게 아니라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요. 원소들이 그 규칙성이 잘 드러나는 거를 이제 표로 만든 게 주기율 표고, 주기율이 규칙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 규칙성이 잘 나타내게끔 주기율 표를 만들었습니다. 중학교 때도 어느 정도는 배웠죠, 그렇죠? 자, 원소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으로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해가 되면은 그 분해된 애가 원소가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기본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분해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물질로 분해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라부아제가 물을 분해했잖아요, 그렇죠? 물을 수소랑 산소로 분해했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거는 원소는 아니라는 거죠. 물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원소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아무튼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우주는 수소와 헬륨이 제일 많고요. 지구에는 대기에는 수소, 질소, 산소가 많고 지각에는 산소와 규소가 많습니다. 산소와 규소. 바다는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와 산소가 많고 생명체는 물도 많고 물도 많으니까 수소, 산소 많은데 단백질이나 여러가지 그 유기물들은 탄소로 되어 있거든요. 생명체는 탄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지. 그러니까 철이나 탄소나 알루미늄이나 규소 요런 거는 요런 뭐 지각 뭐 요런 데 많고, 요거는 숲이잖아. 숲은 이제 탄소, 수소 이런 게 많고 대기에는 질소, 산소 등이 많습니다. 건물을 말하는 건가? 땅덩어리가 건물을 말하는 건가? 아무튼 이렇게 많이 이제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있다. 자, 주기율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의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뭐 멘델레프 전에도 뭐 데베라이너라던가 뭐 다른 사람들이 있긴 했었어. 그런 거는 좀 구체적으로는 화학 시간에 나중에 배우고요. 멘델레프는 아무튼 주기율표를 처음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멘델레프는 원자량 증가 순서로 배열을 했어요. 원자량 증가 순서, 원자량에 동그라미 치세요. 원자량 증가 순서로 배열했습니다. 원자량은 질량인데, 질량. 그러니까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 순으로 배열한다 이 소리야. 그렇게 해봤더니 주기성이 나타나는 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63종의 원소만 있었습니다. 발견된 게 63종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바탕으로 해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원자량은 이제 원자 하나의 질량이긴 해. 근데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지금 63종의 원소만 발견됐기 때문에 주변의 원소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발견되지 않은 칸도 남겨둡니다. 그리고 요거를 예상을 해요. 나중에 이제 원자량이 얼마고
뭐 밀도가 어떻고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측을 해요. 근데 그게 한 몇십 년 있다가 진짜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노벨상을 탈 뻔했는데 사실은 못 탔어요. 한 표 차로. 아무튼 주기율표를 처음 만든 사람은 멘델레프이고요. 근데 원자량 순으로 배우라면은 몇몇의 원소들이 주기성이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맞긴 한데, 예를 들어서 아르곤이나 이런 애들이 그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을 때는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자 봐봐, 여기 선생님 봐봐, 아르곤이 여기 있어요. 여기 아르곤. 근데 아르곤의 원자량이 한 40 정도 되나? 한 40 정도 돼요. 사실 얘가 원자량이. 근데 칼륨이 한 39 정도 됩니다. 39. 그럼 누가 무거운 거야? 아르곤이 무겁거든요. 그럼 아르곤이랑 칼륨의 자리를 바꿔야 돼. 바꾸면 주기성이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아르곤이 이쪽으로 가 있다, 그러면은 얘만 기체야. 얘네들은 고체인데 얘만 금속이 아니야. 이게 안 맞아. 이게 자리를 바꾸면.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인정을 합니다. 이게 잘 모르겠다라고 인정합니다.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면은 아르곤은 칼륨보다 크기 때문에 그 주기성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원인은 잘 모르겠다라고 해. 예외적인 게 있구나. 근데 그 원인은 원소의 주기성이 그 원자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봐봐요. 모즐리라는 사람이 이제 양성자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알게 돼. 양성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달라지면서 원소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멘델레이프는 원자량 순으로 배열됐는데, 모즐리는 이거 양성자수 순서대로 배열해요. 근데 양성자수를 우리가 원자번호라고 합니다. 원자번호. 양성자수가 원자번호야. 원자번호가 1번이면 양성자가 한 개 있는 거예요. 수소가 1번인데 양성자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우라늄이 양성자가, 원자번호가 우라늄이 92번이거든요. 그럼 92개 있습니다. 양성자가. 그래서 이 주기적인 성질은 양성자 수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이제 현대 주기율표가 이제 나옵니다. 현대 주기율표는 이게 양성자 순서대로 배열한 거예요. 양성자 순서가 원자 번호니까 그냥 원자 번호 증가 순으로 배열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주로 화학 분야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주로 지구과학 분야가 많았고, 지금 화학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 그래서 요런 표를 만들었고, 여기 화학자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표죠. 이게 뭐 지도 같은 거여가지고요. 화학자들은 원소들을 결합해가지고 뭐 새로운 물질 만들고 싶은데, 요거 보면서 이렇게 짝지어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주기율표입니다. 족과 주기라는 거로 나누는데, 주기는 가로줄이야, 가로줄. 그러니까 요렇게 1주기, 여기 1주기, 요렇게 있는 애들 2주기, 요렇게 3주기. 아시겠어요? 가로줄이 주기야. 총 7주기까지 있어요. 7주기. 근데 얘네들은 8, 9주기가 아니라 얘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리면 너무 길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 페이지에 싣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란타넘족, 악티움족은 그냥 빼놓은 건데, 아무튼 요거는 6주기고 여기 7주기 들어가는 겁니다. 7주기까지 있고, 주기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껍질 수를 의미합니다. 이게. 자, 여기 적어 놓으세요. 주기는 전자 껍질수. 가만히 있으면 졸려요. 그냥 전자 껍질수. 그래서 1주기는 전자 껍질이 1개 있는 거고, 2주기는 전자 껍질이 2개 있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족은
요렇게 족이야. 1족, 이렇게 2족, 이렇게 3족인데 뭐 악티움족, 란타늄족 이렇게 따로 빼놓긴 했지. 아무튼 여기는 우리가 잘 공부를 안 해요. 여기는 여기 뭐 대학교 가서 공부합니다. 여기 13족, 여기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이렇게 돼요. 18족. 총 18족까지 있어요. 18족. 그러니까 족이라는 거는 이제 같은 족이면은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같은 족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원래 뭐 같은 민족이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족은 같은 족이면 성질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 이제 동족 원소라고 하고, 예외가 하나 있는데, 예외가 있는 게 이제 수소가 예외인데, 수소는 1족인데 리튬, 나트륨, 칼륨이랑 비슷하지가 않아요. 그거만 예외고 나머지는 이렇게 같은 족이면 비슷하다. 잘 읽어두세요. 1주기는 수소, 헬륨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읽어두셔야지 나중에 보기에 나오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선택한다니까.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안 되고, 하여튼 읽어두시고. 2주기는 리튬에서 네온까지이고 8개 원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3주기는 나트륨부터 해서 아르곤까지 있습니다. 4, 5주기는 18개의 원소가 있는데, 세면 18개죠. 근데 이제 6, 7주기는 요런 애들이 더 들어가 가지고 총 33개의 원소로 되어 있어요. 7주기는 2016년에 완성되었다. 여기에 뭐 니호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오네가선 뭐 이런 거. 요런 게 자리가 비어져 있다가 나중에 채워집니다. 요 4개가 나중에 채워지는데, 모르겠지? 요거랑 요거랑 2개인가? 하여튼 4개가 나중에 채워져요. 그래서 이제 7주기까지 완성을 했다. 근데 채워진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요런 니호늄 이런 애를 입자가 섞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만들어지다가, 이게 니혼이 원래 일본이잖아. 일본에서 만들었다 뭐 그런 의미야. 이름을 자기가 붙인 거죠. 그래서 뭐 프랑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프랑스에서 만들었겠지.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기율표 상에. 자, 그리고 이 주기율표에는 뭐 금속이랑 뭐 이런 건 아직 구분은 안 해놨네요.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더 배울 거고. 자, 37쪽에 밑에 제베라이너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성질이 비슷한 3개의 원소를 짝지어 가지고 새쌍 원소설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 새쌍 원소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칼슘, 스트론튬, 바륨이 성질이 비슷하구나 이런 거는 알고 있었어요.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 비슷한 애구나. 그리고 새쌍 원소설이라고 하는데,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 원자량이 있잖아요. 칼슘, 스트론튬, 바륨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고 양 끝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가운데 있는 애랑 비슷해져요. 양 끝을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 있는 애랑 비슷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 간격이 일정하다 뭐 이런 의미야. 하여튼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이 주기성이 있다 뭐 이런 거를 알게 돼. 그 다음에 뉴렌즈라는 사람은 옥타브설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성질이 비슷하게 이제 어떤 주기성을 가지고 나타난다.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참고사항 넘기세요. 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일단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38쪽 원소가 여기 이제 뭐 악티움족 뭐 이런 거는 뺐어요. 여기 밑에 있는 애는 일단 뺐고, 요렇게 해서 금속성을 가지는 애들, 요렇게 4개가 나중에 발견된 거구나.
금속 원소들이 있고요. 금속이 뭔지 아시죠? 그쵸? 대부분 고체 상태로 있고 광택이 나고 전기가 잘 통하고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이만큼이야 원소 중에. 그 다음에 금속이 아닌 애들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금속, 수소도 비금속이고 요렇게 비금속. 근데 준금속은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정도. 근데 이게 준입니다. 중이 아니야. 중금속이라고 부르는 거는 무거운 금속을 말하는 거고, 중금속 이런 거는 무거운 거 말하는 거. 무거운 금속, 무거울 중이고, 준은 금속에 준한다, 금속과 비슷하다 뭐 이런 거죠. 이거 준금속이 됩니다. 특히 준금속 중에 규소나 이런 애들은 실리콘 규소는 반도체 소재로 많이 쓰입니다. 그 위치 아셔야 돼. 오른쪽 윗부분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비금속, 그 다음에 가운데랑 왼쪽 부분 수소 제외하고 거기는 금속, 그 사이는 준금속이 됩니다. 준금속. 자, 금속 원소의 특징, 주로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 이온을 형성한다. 대부분 금속은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거 배우게 되는데, 원자과 전자가 한 개 내지 두 개만 있으면 전자가 하나나 두 개 떨어져 가지고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중학교 때도 배우죠. 실온에서는 대부분 고체인데 수은만 액체, 수은을 제외하고는 고체. 광택이라는 게 있어요. 금속의 특징인데 반짝반짝하죠? 그런 게 이제 광택이 있는 게 금속의 특징입니다. 그런 거는 원래 자유전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건데, 어찌됐든 금속은 광택이 있고 대부분 은백색인데 금은 노란색, 구리는 붉은색을 띠죠. 그 다음에 열과 전기 전도성이 높다. 열을 잘 전달해주고 전기도 잘 전달해줍니다. 그 다음에 뽑힘성과 표짐성이 있다. 표짐성은 이렇게 두들겨도 얇게 펴지는 거예요. 깨지질 않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접시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고요. 뽑힘성은 가늘게 뽑아내는 거예요. 구리 이런 것도 뽑힘성이 있기 때문에 구리 전선 이런 거 만들 수가 있고, 금박이죠. 금박을 이렇게 눌러도 얘가 깨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뽑힘성과 펴짐성이 있다. 근데 요런 거는 전부 다 뭐 때문에 이런 성질이 발생하냐면 자유전자가 있어서 그래. 자유전자가 있어서, 자유로운 전자가 있어서 전기도 잘 통하고 열도 잘 전달하고 그런 겁니다. 수는 이제 액체 상태의 상황에서 녹는 점이 마이너스 38.8도씨구나. 그러니까 요거보다 온도가 높으면 액체로 있는 거거든요. 1기압에서는. 자, 비금속 수소를 제외하고 비금속은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수소만 왼쪽에 있고요. 금속 원소와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다. 이온이 만들어질 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고, 옥텟 규칙이라고 이제 8전자 규칙 만족하려면 전자를 하나나 두 개 얻는 게 좋거든요. 그 다음에 실온에서의 상태는 기체도 있고 고체도 있고요. 액체는 한 가지만 액체 있는데 브로민만 액체입니다. 액체. 그러니까 실온에서 액체인 애가 딱 두 개 있는데, 여기 중에 요거 액체, 요거 액체, 나머지는 고체 아니면은 기체. 수은이랑 브로민만 액체. 자, 그리고 광택 없어요. 광택 없다. 열과 전기 전도성 없다. 뽑힘성, 펴짐성도 없다. 없고 부서져. 부서집니다. 망치를 뚫으면 부서지죠. 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이제 자유전자가 없어서 그래. 아무튼
금속이 특별한 건 자유전자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금속은 금속하고 비금속의 중간 정도. 금속에 준한다, 뭐 이런 의미. 자,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중간 정도 되는 성질을 가진다. 근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전도성이 중간 정도 되면 어쩔 때는 전기가 통하고 어쩔 때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뭔가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전기적인 신호가. 그래서 규소나 이런 거를 반도체 소자로 쓸 수가 있어. 규소나 절마늄 이런 애들이 반도체를 만든다. 그러니까 전기가 너무 잘 통해버리면 컴퓨터 같은 거 만들 수 없어요. 전기가 어쩔 때 통하고 어쩔 때 안 통해야지 신호가 만들어진다.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이용이 된다. 반도체 소자가 뭐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제품은 이제 거의 다 뭔가 자동으로 굴러가야 되니까, 뭐 하다못해 니네 뭐 크리스마스 트리 꽂아도 알아서 깜빡였다가 뭐 꺼졌다가 뭐 알아서 막 하잖아. 그 안에 이제 반도체 소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메모리가 들어 있어서요.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반도체 소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고 존립조합을 하다 보면 자, 문제 조금 풀고요. 4번까지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에서 4번. 4번 풀기. 자, 보자. 자, 원소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열하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는데, 이런 거를 주기율이라고 한다. 기억에 주기율. 멘델레예프는 주기율표 쓰면 될 것 같네요. 아니구나, 딴 거구나. 원자량을 기준으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원자량을 기준으로 배열합니다. 원자량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으로 배열합니다. 근데 저게 맞는 경우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원자량 배열 순으로 했는데 예외적인 데가 있었고, 그거는 이제 모즐리라고 하는 사람 실험을 통해서 원자의 주기성이 원자량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양성자 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걸 알게 되죠. 현재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만드는 게 맞아요.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야. 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은 같은 가로줄이 아니라 세로줄. 족이죠, 족. 멘델레예프는 원소들의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정하고, 이거는 멘델레예프가 한 일이 아니라 모즐리도 이제 원래 노벨상을 탈 예정이었는데 1차 세계대전 이런데 참전해가지고 이제 전사예요. 죽어가지고 죽은 사람한테 노벨상 안 주거든요. 그래서 산 사람한테만 줍니다. 못합니다. 자, 주기율표의 족과 주기에 대한 설명.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고 세로줄을 족이라고 하고, 같은 족에 속한 원소들은 성질이 비슷한 거 맞고, 같은 주기에 속한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게 아니고, 같은 주기에 속하는 애들은 전자 껍질수, 적으세요. 전자 껍질수. 전자 껍질수가 비슷한 거다. 하여튼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 자꾸 필기 하시고, 하여튼 과학 시간에는 좀 그런 거를 기르려고 노력합니다. 내용도 내용인데, 일부러 하이탑 하는 것도 사실 좀 책을 좀 읽었으면 하는 거고, 문제 풀 때도 선생님 설명 다 하거든요. 설명할 때 자꾸 필기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뭐 수업 시간에 졸지도 않고 나중에 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책을 보면 수업 시간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나중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자, A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야? A 금속 원소죠. 금속. B는 여기 준금속. 준금속. C는 비금속. 금속의 특징 두 가지. 뭐 양이온이 된다라던가 아니면은 그 전기 전도성이 높다던가 아니면은 열 전도성도 높습니다. 열 전도성. 아니면 뽑힘성이나 표짐성이 있다던가 그 광택이 있다던가 이런 거 쓰시면 되고, C는 비금속인데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기 쉽다던가 나머지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 이렇게 쓰면 돼. 이런 거는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다. 있는 게 있긴 있어. 탄소가 흑연 형태로 있잖아. 그러면 전기 전도성 있는 게 있습니다. 표짐성이나 광택 없다. 뭐 광택 이런 거 없다. 뽑힘성 이런 거 없다. 이런 거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림은 원자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는 아직 안 배웠구나. 자, 여기 다시 볼게요. 외울 게 많으니까 이제 하기 싫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외워야죠. 원자의 전자 배치와 주기율표. 원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자 핵과 전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원자 핵과 전자. 근데 원자 핵 안에 중학교 때는 그냥 원자 핵만 배우고 고등학교가 되면 이제 원자 핵을 구성하는 입자가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 이런 걸 배우죠.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양성자는 양전하를 띄고요. 플러스라고 표시했지. 중성자는 전하는 없어요. 전기적인 성질이 없어.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성을 띠잖아요. 잘 봐. 양성자 수를 세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요. 양성자가 6개가 있잖아요. 그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어요. 양성자 수에 의해서 전자 수가 결정됩니다.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에 중성자가 뭐 하나 여기 더 붙어 있어도 전자가 더 붙는 게 아니에요. 양성자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요거는 탄소기네. 탄소인데 탄소는 6번입니다. 양성자 수가 6개니까 6번. 그래서 전자도 6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가 원자 핵을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이게 돌고 있다라는 거를 궤도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사실 현대적인 원자 모형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리지 않고 그냥 약간 뿌옇게 그리거든. 이제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해서 확률 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요건 이제 화원 시간에 배우시면 되고, 아무튼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같기 때문에 전하량이 얘가 이제 플러스 6이고 전자는 마이너스 1인 게 6개 있으니까 2개 더하면은 0되죠. 전기적으로는 중성이다. 원자는 전기적으로는 중성입니다. 자, 전자 껍질. 자, 이게 첫 번째는 전자 껍질이 첫 번째 주기는 이제 전자 껍질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주기는 전자 껍질이 2개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2개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공간이 좁아서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면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가고 그 다음 판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주기에는 전자 2개까지만 들어가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8개라고 생각하시면 돼. 사실은 더 늘어나긴 하는데 일단 8개라고 아시면 돼요. 8개라고. 그래서 전자를 배치시킬 때 양성자 원자 번호를 보시고요. 그럼 양성자가 1개 있으니까 전자도 1개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는 그림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산소 양성자 수를 원자번호를 보면 8번이잖아요. 8번이면은 양성자가 8개, 전자도 8개. 첫 번째 껍질에는 2개를 채우고 나머지 6개를 다음 칸에 채우는 겁니다. 그거 익혀두셔야 돼. 그럼 가장 바깥쪽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원자가 전자라고 불러. 자, 나트륨이 11번입니다. 그럼 양성자 11개, 전자 11개. 첫 번째 2개, 그 다음 8개. 그러면 총 10개를 채운 거잖아요, 10개. 하나가 남죠. 남는 거는 그 다음 주기. 세 번째 껍질에 채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전자 껍질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실제로 이렇게 아주 비슷하게 있는데, 원래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는 인력이 있어서 가깝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가깝게 있는 게 안정한 거예요.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가 요 정도면 여기에 있던 애를 두 번째 껍질을 옮겨야 할 때, 원래는 아무튼 여기 있습니다, 얘가. 근데 만약에 두 번째 껍질로 얘를 옮기려면 힘을 줘서 내가 얘를 그 다음 칸으로 이동시켜야 돼.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두 번째 전자 껍질은 에너지가 더 높아요. 세 번째 높아지고 네 번째 높아집니다. 근데 사실 높다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에너지가 높으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기 있던 애도 여기로 돌아가려고 하지. 그러면서 빛이 나온다 뭐 이런 거 저번에 배운 적 있고, 스펙트럼 같은 거 배울 때.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이 에너지가 가장 낮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또 써있네. 이게 요런 거를 얘기한 사람이 보어인데, 보어가 이제 이 전자 껍질 모형을 얘기할 때 중간에는 이렇게 전자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여기 있는 거지, 요 중간에 있는 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자 껍질에만 존재할 수 있고 전자 껍질 사이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 사이에는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원자과 전자는 일단 발음상 원자가 전자, 이게 조사가 아니야. 이게 뭐 은는이가 가가 아니고, 가장 바깥쪽이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한자 없나? 원자가 요 한자 뭐지? 갑가네. 갑가 값어치 바깥쪽이라는 의미 아닌가? 값어치 가격 갑가네. 원자가 전자 바깥쪽이라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갑가네. 바깥쪽이라는 의미가 없나? 왜 저런 거 썼지? 하여튼 이게 조사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 보통 이렇게 발음이 그렇게 됩니다. 원자가 전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존재를 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 조건이 또 들어가는 게 뭐냐면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수를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자, 잘 봐. 전자 배치를 첫 번째는 2개, 그 다음부터 8개로 전자 배치를 쭉 하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하나 있어요. 전자가 가장 바깥쪽 껍질에 하나 있죠.
가장 바깥쪽 껍질 하나 있죠, 그쵸? 그래서 요게 1쪽인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한 개야, 한 개. 2쪽인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두 개. 이해하세요, 이게? 원자과 전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13족은 13개는 아니고 3개입니다, 3개. 왜 13으로 건너뛰는 이유는 여기 전이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 요만큼, 여기만큼 3번부터 12번까지 10개. 요거를 제외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개 다음 3개가 맞아요. 13족은 3개, 13개 아닙니다. 자, 그래서 13족에는 원자과 전자 3개, 14족은 4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15족은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16족은 6개, 산소 원자과 전자 6개, 황 6개, 염소는 7개, 플로린 7개, 염소 7개, 원자과 전자 7개. 근데 여기는 원자과 전자가 빵개입니다. 얘가 원자과 전자가 빵개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애들은 참여를 안 해요, 화학결합에.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은, 자, 여기 원자과 전자 정의가 뭐였습니까?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존재하면서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헬륨이나 네온 이런 애들은 비활성 기체로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가 0이다 써 있어요. 18쪽 원소는 화학결합을 하지 않으므로 원자과 전자 수는 0이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의 주기성. 그러니까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을 해 두면 원자과 전자가 하나 0, 하나 둘 셋 넷 다여 7 0, 하나 둘 셋 넷 다여 7 0, 뭐 이런 식으로 뭐야 규칙성이 있죠? 규칙성이 있다 이거고. 자, 줄입니다, 그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잠깐 볼게요. 자, 46쪽 앞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은데 밑에 원자과 전자수 보면 1족은 1개, 2족은 2개, 13족은 3개, 14족 4개, 15족 6개, 5개, 16족 6개, 17족 7개. 그 다음에 여기 8이 아니잖아. 0개잖아, 0개. 원자과 전자 0입니다, 0. 그리고 1주기는 전자 껍질이 하나, 2주기 둘, 3주기 3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몇 번까지 풀었죠? 5번부터 하면 되겠네. 5번부터 5번부터 6번까지만 할게요. 5번부터 6번까지 해봅시다. 자, 5번에 전자가 하나만 그려져 있죠, 그쵸? 그리고 전자가 존재하는 궤도를 무엇이라고 하냐. 이거 어려운 얘기네. 전자 껍질 쓰시고, 전자가 들어있는 궤도는 특정 에너지만을 갖는다. 이것도 어려운 얘기네. 에너지 준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준. 용어가 어려서 그렇죠. 이 에너지 상태가 요 에너지만 가져요. 그 에너지 준이라고 해. 그거를 어떤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원자 번호 양성자 수가 몇 개냐인데 어떻게 하냐면 전자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7 8개 있잖아요.
원자 번호 8번 됩니다. 양성자수 8개 있는 거고. 자, 그림은 전자 배치에 따른 원자 모형에서 같은 주기의 원소들의 공통점은, 같은 주기면 전자 껍질 수가 같다라는 거죠.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자, 전자 배치에 따른 원자 모형에서 같은 족 원소들의 공통점,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1족이면 1개, 2족이면 2개, 이렇게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X의 위에 이제 그림이 8번이었죠. 8번. 순서대로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써도 되고, 여기다 표시하면 되긴 하고, 여기다가 아니면은 2주기에 16족인 거예요. 2주기에 원자과 전자가 6개인 겁니다. 그쵸? 껍질 수가 2개인데 2주기인데 하나, 둘, 셋, 넷, 다 원자과 전자 6개잖아. 그쵸? 그럼 16족이 되는 거지? 여기다 쓰면 돼. 여기다 빈칸 좀 채우면서 주기율표 좀 외워볼게요. 쓰세요. 수소 써, 수소. 2번이 헬륨, 수헬,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 산,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여기까지가 20번입니다. 20번. 여기까지가 외우시는 게 좋아요. 20번까지가.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것들만 좀 아시면 되는데, 플로린 밑에, 염소 밑에, 브로민, 아이오딘, 요렇게는 아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요게 같은 할로젠족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산소를 말하는 거죠. 동그라미 치시고 산소에.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가. 자, 마저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는 거예요. 자, 42쪽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1족이야. 1족인데 금속. 1족이 수소 붙어 있거든요. 수소는 예외입니다. 수소는 빼고 1족 금속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알칼리는 나무를 태운 재라는 뜻인데, 아무튼 염기성을 띠면은 알칼리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이제 나무를 태우고 나면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이런 애들이 남아요. 거기에 요런 게 물에 녹으면은 이제 수산화 나트륨, 이게 물에 녹잖아. 그럼 수산화 나트륨이나 수산화 칼륨 이런 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그래서 아무튼 알칼리는 염기성을 띠는 애들을 알칼리 금속이다 라고 얘기해. 알칼리 금속의 특징은 1족 중에서 수소를 제외한 리튬, 나트륨, 칼륨 등입니다. 밑에 더 있긴 한데 그 3개만 외우셔도 돼. 리튬, 근데 순서대로는 외워야 되죠. 리튬 다음에 나트륨 다음에 칼륨이에요. 리튬이 3번이고 나트륨이 11번이고 칼륨이 19번이고. 껍질 수는 이제 주기가 다른 거죠. 얘는 껍질이 2개고요. 얘는 3개고 3주기고 얘는 4주기입니다. 4주기.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공통적인 게 뭐죠?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 있다라는 건 같은 거예요. 마지막 껍질에 전자 한 개, 맞지? 마지막 껍질에 전자 한 개, 마지막 껍질에 전자 한 개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주기가 다른 거죠. 원자 번호도 다르고. 알칼리 금속의 특징, 일단 실온에서 다 고체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속이기 때문에 광택이 있긴 한데 이게 잘라봐야지 광택이 보여요. 그러니까 요 옆에 부분은 광택이 없어 보이거든. 뭐 두부처럼 생겼는데 지금. 근데 옆에 있는 부분은 산화돼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산소랑 결합해 가지고 그런 거고, 안쪽에 있는 부분은 광택을 원래 띄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금속인데 칼로 자를 수가 있어요. 금속은 원래 그냥 대부분 철을 생각하기 때문에 딱딱하니까 뭐 칼로 자르기가 어렵잖아. 근데 이거 커터칼로 자르면 잘립니다. 뚝 잘려. 물어.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고, 밀도가 작아요. 밀도가 작아서 얘네가 다 물 위에 떠요. 보통 고체는 물에다가 던지면 가라앉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 물에다 던지면 여기 위에 떠 있는 거야. 왜냐면 밀도가 작아서. 경금속이야, 경금속. 그래서 마그네슘 이런 거를 합금에 사용하면은 가벼워져요. 그래서 뭐 가벼운 금속들이 있어. 뭐 텐트 칠 때 폴대라던가 뭐 이런 애들은 마그네슘 성분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속이기 때문에 열과 전기 전도성은 큽니다. 근데 얘네들의 특징, 화학적 성질, 물하고 반응을 하는데, 알칼리 금속을 물에다 넣잖아? 그러면 수소기체가 발생해. 수소기체가. H2가 수소기체다. 요거 발생합니다. 이게. 뭐 다음 주나 한번 뭐 보여줄게요. 아무튼 얘를 넣잖아. 그러면 여기에 칙 하면서 뭐 기포가 막 발생해요. 근데 이게 수소입니다. 수소. 근데 물에서 수소가 빠져나가고 나면 OH 요게 남아. 요게. 근데 요게 뭐냐면 이제 수산화기인데, 수산화기인데 요런 애가 염기성을 띠는 거예요. 염기성. 수산화 이온. 기보다는 수산화 이온이라고 써있다. 수산화 이온. 적으세요. 이렇게 수산화 이온이 염기성을 띠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물은 투명한데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집어 넣는 거 미리. 이걸 집어 넣잖아. 그러면은 염기성이 발생하면서 여기 색깔이 붉게 변하는 거야. 이게 보라색 같지만 하여튼 붉게 변한다라고 해요. 요게 변한 것들 있지. 붉게 변하는 거. 얘가 염기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 페놀프탈레인 용액 염기성에서 붉게 변합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진을 자세히 잘 보시면 리튬은 이렇게 조금 천천히 반응해. 사실 이 정도고, 요거는 이게 동글동글하게 된 게 뭐냐면 기포가 막 생겨가지고 그런 건데, 요거 좀 더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건 아예 불꽃이 생기면서 뻥 터지는 거예요. 칼륨은. 그래서 누가 더 격렬하게 반응하냐면 리튬에서 나트륨 칼륨으로 이렇게 갈수록 격렬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건 비슷한 거고 반응하는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예 똑같진 않지. 근데 왜 칼륨이 더 반응성이 크냐? 잘 봐. 요런 애들은 전자를 주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이온이 되는 반응이 하는 겁니다. 근데 전자를 누가 잘 주게 생겼냐면, 자, 여기 잘 봐요. 요 중에 전자 요게 떨어지는 거고, 요 중에 요게 떨어지는 거. 원자과 전자가 요 중에 요게 떨어지는 거야.
원래 원자 핵에서 전자가 멀어지면은 이게 떨어지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죠, 이게. 그러니까 얘가 잘 떨어지고 반응은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향성이 리튬,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껍질 수가 늘어나고 원자 핵에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떨어지기 쉽다. 그래서 요로 갈수록 격렬하게 반응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더 물어요. 잘리는 것도 더 쉽게 잘립니다. 일로 갈수록 더 무르다. 좀 유식하게는 뭐냐면 이게 금속 결합력이 약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참고 삼아. 리튬은 원래 불꽃 받은 색이 빨간색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약간 보라색 불꽃이 튀는데 원래 실험하면은 그거는 이제 2학년 과정에서 외우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산소랑 반응하면은 산화물, 산소랑 그 결합한 화합물, 산화물. 산소가 근데 원자과 전자가 6개여 가지고 전자를 2개를 얻어야 되거든요. 산소는 이가 마이너스 음이온이고, 이 금속들은 리튬으로 할게. 그냥 리튬은 전자 하나 잃어버려요. 전하가 맞으려면 여기 2가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M2O라고 써놨잖아요. 그쵸? 요런 산화물을 이룹니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되면 광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나트륨 덩어리가 있으면 이 표면은 산화가 된 거야. 그래서 광택을 잃은 거지. 얘가 이 표면. 근데 자르면 안은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은 그대로 광택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라놓고 조금 지나잖아. 그럼 산소가 막 달라붙기 때문에 여기 광택도 사라져요. 여기도. 그래서 얘네를 보관할 때 산소랑도 반응을 잘하고 물이랑도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보관하려면 액체 파라핀이나 석유 이런 데다가 넣어서 보관을 해야 돼. 왜냐면 공기와 접촉, 공기는 이제 산소랑 물하고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요게 기름 같은 거 여기 넣어놨잖아요. 물이 아니야. 이게 액체 파라핀 이런 거야. 근데 액체 파라핀보다 리튬은 밀도가 작고 나머지는 이 액체 파라핀보다는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은 거예요. 물이었으면 뜨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관을 일단은 얘네들은 잘해야 돼. 액체 파라핀에 넣고 뚜껑 딱 닫아가지고 보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애들이 요즘 특히 이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많이 만들거든요. 자동차 뭐 이런 것 때문에 리튬 이온 배터리에 사용됩니다. 뭐 휴대전화도 다 이거 쓰는 거예요. 리튬 이온 배터리. 휴대용인 거는 재충전하는 건 대부분 리튬 이온 배터리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에는 칼륨 이온 들어있고, 소금은 나트륨 이온이 주성분이죠. 나트륨. NaCl인데 나트륨 이온이 소금의 주성분이죠.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다 이렇게 이온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금속으로 만들려면 좀 힘들어. 그래서 요게 원래 귀한 거야. 이런 게 원래 다 이온으로 존재하지 이렇게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리튬을 이렇게 존재하는 게 좀 어려운 거예요. 반응을 워낙 잘하니까. 나트륨에다가 염소 기체랑 반응을 시키면 염화 나트륨,
염화나트륨이 뭐지 이게? 소금이 생기는 거야. 나트륨에다가 염소 기체 넣고 전기 스파크 같은 거 조금만 튀겨주면 뻥 하면서 소금이 생겨. 소금이. 염화나트륨 결정. 하나 더. 자, 알아두시고 할로젠은 17쪽 원소를 의미합니다. 17쪽. 17쪽은 원자과 전자가 17개 아니고 7개 있는 거예요.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쵸?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플로린, 염소, 뭐, 브로민, 아이오딘까지. 얘네가 17쪽 원소이다. 자, 그래서 전자 껍질 수는 이제 플로린 2개, 염소는 3개. 원자 번호는 9번, 얘는 17번. 원자과 전자 수는 같다. 근데 잘 봐요. 요런 애들은 전자를 하나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꽉 채운 구조가 되기를 좋아해. 그런 거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둘 다 하나씩 얻어오겠죠? 뭐 가능하면 얻어오는 거죠. 그래서 플로린이나 염소는 음이온이 돼. 음이온. 전자 하나 얻으면 전자가 많은 음이온. 그쵸? 전자 하나 얻으면 전자가 많은 음이온이 돼. 음이온이 되기 쉽고, 자 봐봐 여기 보세요. 플로린이랑 염소 중에 누가 전자를 더 잘 뺏어올 것 같아요? 얘네들은 전자를 뺏어오는 반응을 해야 되거든. 플로린인데 왜 그러냐면 아까는 뺏기는 거니까 멀리 있는 게 뺏기는 게 쉬운 거고, 지금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핵하고 거리가 가까워야지 잘 뺏어오는 거예요. 아까는 리튬, 나트륨, 칼륨은 핵에서 거리가 멀어야지 쉽게 뺏기는 거고, 지금은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플로린이 훨씬 더 잘 뺏어옵니다. 얘가. 그래서 요렇게 갈수록, 여기다 표시하자. 요렇게 갈수록 반응성이 증가를 합니다. 얘가 플로린이 더 유독한 거예요. 사실 플로린, 가스 이런 게 독가스입니다. 이런 게 플로린이나 아니면 이제 뭐 염소 가스나 이런 게 독가스인데 플로린이 훨씬 더 반응을 잘한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플로린이나 염소 요런 애들은 기체고, 요거 밑에 약간 깔려 있는데 요건 액체고, 상온에서 요거 고체, 요거 덩어리 조금 보이는데 덩어리, 요거는 고체다. 고체. 뭐 녹는 점 끓는 점으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F2CL2 이런 애들은 기체. 근데 이런 애들은 또 이원자 분자라고 하는 걸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플로린이 원자과 전자가 7개가 있거든요. 옆에 있는 플로린이랑 하나랑 결합을 하면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면 이렇게 6개, 이렇게 6개가 되니까 F2로 존재하는 게 좋은 거예요. 얘네들한테 F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색깔이 있습니다. 플로린은 엷은 황색 기체, 염소는 황록색, 브로민은 젓갈색인데 액체, 아이오딘은 흑자색을 띠는데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브로민 액체, 아이오딘은 고체, 나머지 플로린과 염소 기체는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비금속이기 때문에 열과 등기 전도성 없어요. 자, 할로젠은 F2로 있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뭐 O2 뭐 이런 애들은 물에 잘 녹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물은 극성 원소이고, 물은 극성 용매이고, 나머지 F2, CL2, 뭐 BR2, 아이오딘 뭐 이런 애들은
무극성이야, 무극성. 무극성 분자야. 잘 섞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과 반응해서 금속 산화물, 뭐, 그러니까 염화물 이런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NaCl 이런 거 염소랑 결합한 나트륨인데 이런 거를 만든다. 뭐 KCl 뭐 이런 거 만듭니다. 염화 리튬 이런 거 만듭니다. 그리고 수소랑 반응해서 HF나 HCl이나 HBr, HI도 만드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산성물질이죠. 산성 이런 거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플로리나 산 뭐 아무튼 이런 거 만들 수 있고, 할로젠의 반응성은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크다. 자, 뭐 형석이라고 하는 뭐 보석 일종입니다. 뭐 그런 거에 플로리나 이온이 들어있고, 미역이나 다시마, 김에는 아이오딘과 이온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게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아이오딘 이온이. 그래서 미역 같은 거 먹어 주셔야 되고, 포비돈 소독제는 아이오딘과 아이오딘화 이온이 들어있다. 소독제가 이제 세균 죽일 수가 있죠. 아이오딘 이온이 세균 죽일 수 있어요. 자, 45쪽 해봐. 자르기 전에는 겉에 표면은 거무튀튀하죠? 광택 없죠? 잘랐더니 여기 광택이 어때? 있지?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건 산소랑 반응해서 그런 거야. 자, 리튬, 나트륨, 칼륨 모두 칼로 쉽게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무르고, 자르면 은백색 광택이 보이다가 잠시 후 사라집니다. 왜냐면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하니까. 그 다음에 물 떠놓고 페노프탈레인은 염기성에서 붉은색 띠는 시약입니다. 지시약. 리튬이랑 나트륨이랑 칼륨 조각을 집어넣은 다음에 상태를 보시면 칼륨이 훨씬 더 반응성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탐구하기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볼까요? 자, 탐구 1에서 리튬이 광택을 잃고 생성되는 물질. 이게 광택을 잃는 이유가 산소랑 결합하는 겁니다. 산소랑. 근데 리튬은 1쪽이기 때문에 1가 플러스고 산소는 2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여기 두 개가 들어가야지 전하량이 맞아. 그래서 Li2O가 맞아요, 이게. 그 다음에 광택이 사라지는 거는 반응을 빠르게 한다라는 건데, 칼륨의 반응성이 더 높습니다. 큽니다. 그래서 이거 맞고요. 과정 2에서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은 주기율표의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이거 맞아요, 그렇죠? 리튬, 나트륨, 칼륨 주기율표 아래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 다음에 과정 2에서 모두 물에 떠서 반응함으로 알칼리 금속은 물보다 밀도가 큰 게 아니라 밀도가 작아야지 뜨는 거죠. 일단 4번. 과정 2에서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할 때 발생하는 기체는 수소기체인데, 그 수소기체가 물질의 연소를 돕는 애가 아니야. 물질의 연소를 돕는 기체는 그런 건 산소기체고, 수소기체는 폭발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 가연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 5번. 리튬, 나트륨, 칼륨이 공통적인 성질을 보이는 것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이다. 이거 맞는 이야기. 4번, 5번이고요. 알칼리 금속은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 밀봉하여 보관한다. 왜냐면 알칼리 금속은 산소와 물과 뭐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근데 반응해버리면 더 이상 그거는 뭐 마그네슘이나 이런 게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산화 마그네슘은 마그네슘과 성질이 완전 다른 애입니다.
자, 불꽃색을 아셔야지 풀죠. 자, 리튬이 얘지, 리튬.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다. 나트륨 노란색. 이거 약간 보라색 보입니다. 그쵸? 보라색 칼륨. 자, 됐지요. 아까 할로젠도 다 했지. 이것도 얘기했고요. 자, 이건 아까 설명한 건데,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칼륨이 큰 이유가 전자를 떨어뜨리는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전자가 떨어질 때 원자에게서 멀기 때문에 잘 떨어진다. 얘가 잘 떨어지는 거는 반응을 활발하게 하는 거죠. 근데 알칼리 금속은 뭐 산소랑 결합하면은 요런 산화물을 띠게 되고요, 광택이 사라지고 뭐 그렇게 되고요. 그런 반응도 칼륨이 더 빠르게 합니다. 반응성이 칼륨이 더 세기 때문에. 다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했지? 6번까지 한 것 같은데, 그쵸? 7번부터 11번까지 자 해보십시오. 아니구나. 7번부터 11번 맞구나. 자, 여기 7번부터 11번까지. 자, 이게 어떤 X라고 하는 원자인데, 뭐 마그네슘이긴 하겠네요. X의 원자과 전자수,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이기 때문에 하나, 둘, 두 개. 그럼 몇 주기냐? 껍질 수를 세야죠. 하나, 둘, 셋, 3주기. 몇 쪽이냐? 2족까지는 그냥 2족입니다. 3족부터,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3개인 것부터는 13족이라고 하시는 거고, 1족, 2족은 그냥 11족, 12족은 아니죠. 2족이고요. 요런 애들은 전자 2개 떨어지기 쉬운 요런 애들은 금속 원소입니다. 금속 원소. 웬만하면 외우는 게 좋은데 이게 마그네슘입니다. 얘가. 12번. 11번은 나트륨이고. 자, A에서 F 중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2인 원소를 모두 쓰지요. 2주기인 애들. B, C, D.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 수가 가장 큰 원소. 얘를 고르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쪽은 원자과 전자 수가 0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1, 2, 3, 4, 5, 6, 7 얘가 제일 원자과 전자 수가 많은 거고, 18쪽은 0이야. 0. 8개 아니고. 왜냐면 화학 결합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는 요 수소만 좀 주의하시고, 수소가 아니면은 세로 줄에 써 있는 애들입니다. B.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9번에 A, B의 공통점. 원자과 전자가 하나하나. 그러면은 1족 원소고, 요거 수소는 아니잖아. 그 수소만 주의하면 돼. 금속 원소입니다. 둘 다. 알칼리 금속.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돼요. 않는다가 아니라 산화된다. 산소랑 쉽게 반응한다. 물과 반응할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맞죠? 리을. 알칼리 금속, 물과 반응하면 수소기체 발생합니다. 자, 리튬의 성질에 대한 설명이다. 물에 페노프탈렌용을 떨어뜨리는 리튬 조각을 넣었더니 물과 활발하게 반응하였고, 수용액의 색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붉은색. 붉은. 자, 나트륨 칼륨으로 위와 같이 실험했을 때 리튬, 나트륨, 칼륨의 물과의 반응하는 정도를 부등호로 비교하시오. 칼륨이 크고요. 나트륨, 리튬 순. 할로젠에 대한 설명. 원자과 전자 수가 7인 원소들이 맞아요. 7번 맞고, 실온에서 모두 기체가 아니라 할로젠은 이제 존재 자체는 F2, Cl2, Br2, I2로 하는데, 요에는 액체고
요에는 고체고 요 둘은 기체. 한 개의 원자 상태로 안정하게 존재한다. 이게 아니야. 이게 두 개의 원자 상태로. 이원자 분자, 이원자 분자. 수소, 이 얘기는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앞에서. 수소와 결합한 화합물은 HF가 있고, HCl이 있고, HBr이 있고, HI가 있는데, 요거 산성을 띱니다. 이 대표적으로 염산이 HCl인 거 아시죠? 요 얘기는 아까 앞에서 하다가 좀 빼먹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할로젠은 수소 화합물을 이뤄서 산성을 나타냅니다. 산성. 됐지요? 여기까지는 좀 하기가 그러면 뒤에 칸 채우기 좀 하겠습니다. 자, 64쪽 펴주시고, 여기도 안 한 거 같, 여기 안 돼 있나요? 요거 안 돼 있나? 요거는 돼 있나요? 요건 돼 있죠. 여기서부터 할게요. 여기 성운, 원시별, 별, 뭐 요렇게 별이 탄생하는데, 여기 칸 치우기 할게요. 별의 내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별이 된다. 주기활성이 된다. 그 다음에 헬륨에서 철 이런 거는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생성이 되고요. 태양 질량이 태양이랑 비슷하면은 탄소가지금 만들어줍니다. 탄소가지. 근데 태양보다 훨씬 크면은 철의 원자핵이 매우, 철까지 만들어지는데 철에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철까지만 만들어지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태양계 형성, 태양계 성운 형성이 되고, 성운이 회전과 수축하면서 중심부에서는 원시태양, 태양에 가까운 곳에서는 지구형 행성, 태양에서 먼 곳은 목성형 행성이 형성되었다. 지구는 미행성체가 모이다가 마그마 바다, 멘틀 핵과 분리, 원시 지각 형성, 원시 바다 형성, 이런 과정을 거쳤다. 자, 원소들을 어떤 주기로 기준으로 배열했을 때 비슷한 성질의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주기율이라고 하고, 멘델레프 주기율표 원자량을 기준으로 했고요. 현대는 원자 번호를 중심으로 한다. 근데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다. 그래서 1에서 7주기가 있고요. 1에서 18조까지 있습니다. 같은 족이면 성질이 비슷하다. 금속은 이렇게 돼 있고,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고. 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으면서 화학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한다. 원자가 전자. 자, 수소를 제외한 리튬, 나트륨, 칼륨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은 할로젠이라고. 할로젠 원소. 반응성이 좀 거꾸로인데, 알칼리 금속은 핵에서부터 멀수록, 그러니까 껍질수가 늘어날수록 커지고, 자, 할로젠은 껍질수가 작을수록,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커지는 거예요. 전자를 뺏어와야 되니까.
여기 좀 펴주시고, 이런 거 다 되어 있죠, 여기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때요? 11번은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11번 안 돼 있나요? 11번부터 해야겠네. 그러면 11번부터 일단은 17번까지 먼저 해보셔야겠습니다. 11번, 17번. 원시별은 아직은 별이 아닌 거예요. 원시별은 온도가 높고 밀도가 작은 성운에서 잘 형성된다. 이 틀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뭉치려면 중력이 세야 되는데 네? 네, 그러네요. 틀렸고 온도가 높으면은 잘 퍼지고요. 밀도가 작아도 잘 뭉치지 않습니다. 중력에 의해 수축되어 밀도가 점차 커진다가 맞네. 중심부의 수소 핵융합 반응이 아직 일어나기 전이에요. 일어나기 전.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부 압력과 중력의 평형을 이루어 크기가 일정하다. 이거는 주계열성을 말합니다. 주계열성 별. 이때는 수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점차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진다. 뭐 이런 거는 이제 거성 단계가 되는 거죠. 초거성이나 아니면 적색거성. 자, 12번에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 이게 헬륨 핵융합 반응이 아니야. 원료를 명칭에 써야 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고 주계열성이 맞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아닙니다.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고, 헬륨을 원료로 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 하는 거예요. 핵융합 반응으로 더 무거운, 이 4개가 모여서 더 무거운 애가 만들어지지.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자, 헬륨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건 중심부의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적색 거성 단계입니다. 왜냐면 이제 태양과 비슷해. 적색 거성. 헬륨으로 이루어진 핵은 수축하여 온도가 상승하고, 중심에게 바깥층의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가열되어 팽창하는 거 맞고, 앞으로 별의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 맞아요. 왜냐면 수축을 하다 보면은 온도가 1억 켈빈 이렇게 올라가서 헬륨 핵융합 반응 하는 거 맞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커야지 중심부가 철까지 되는 거예요. 중심부로 갈수록 나중에 생성된 거 맞아요. 핵융합 반응에 의해 최종적으로 철까지 생성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이 있어야지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초신성 폭발의 잔해이고요. 요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 거 맞고, 별에서 생성된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거 맞고요. 주계열성이었을 때 질량은 태양보다 훨씬 크다. 이것도 맞네. 다 맞아요. 초신성 폭발은 태양보다 훨씬 커야 됩니다. 질량이. 태양계 형성 과정인데, 나는 원시태양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아닙니다. 원시태양은 아직 안 일어나는 거. 나에서 원시태양이 가까운 곳에 주로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이 분포되었다. 맞습니다. 이거. 네, 맞고요. 다에서 행성들은 성간 물질이 중력 수축하여 형성되었다. 아닌데, 이거는 이제 중력 수축한다 뭐 이런 의미는 원시별을 의미하고요. 원시별을 의미하고, 행성들은 미행성체가 충돌하여 미행성체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형성이 되는 거지. 2번 골라야 될 것 같은데 답 좀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요. 2번 골라야 될 것 같아요. 2번이 맞고요. 17번. 자,
원시 지구의 진화 과정인데 미행성체 충돌 시작. 그러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서 마그마 바다. 마그마 이제 온도가 식으면서 원시 지각과 바다 형성. 가다 나순이고요. 가다 나 이거 아니고요. 자, 중심의 평균 밀도는 다보다 나일 때 크다. 이게 맞아. 그러니까 요게 형성되고 나서 가라앉아서 나가 됐을 때 밀도 커진 거 맞고요. 최초 생명체는 다일 때는 생명체가 탄생할 수는 없고 바다 형성되고 난 후가 되겠죠. 2번 이건 어디요? 5분이 남았는데 애매하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숙제는 아까 그 프린트물 이거 열심히 풀어와 주세요. 알겠습니다.